어느 늦여름 저녁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신 박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예금 이자가 요즘은 밥값도 안 되네. 옆에 앉은 친구 김노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나도 요즘 자식들이 자꾸 ETF가 어쩌고 부동산은 지금이 바닥이라며 뭐라도 해보라고 하던데 이런 대화 낯설지 않으시죠?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은행 이자는 예전만 못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예금 깨고 투자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십 년간 일하며 모은 노후 자금 평생을 지켜온 소중한 돈을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불려볼 용기를 내야 할지 갈림길에 선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예금만 해도 5%, 6%씩 이자가 붙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자가 물가를 따라잡기도 어렵고 은행에 넣어두는 돈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식, 펀드, 부동산, 심지어 가상화폐까지 온갖 투자 기회가 넘쳐나고 주변에서 이걸로 돈 벌었다는 얘기라도 들으면 마음이 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괜히 손댔다가 원금마저 날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함께 들지요. 사실 이 고민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안심하고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삶 전반에 대한 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병원비 걱정 없이 조용히 좋아하는 것 누리며 살고 싶은 바람. 그 바람을 지켜주는 수단이 바로 내가 가진 돈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예금을 깨고 투자를 시작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나은 판단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재테크 정보가 아니라 고령자 입장에서 신중히 생각해야 할 선택의 기준과 위험 요소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까지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환경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금리의 흐름입니다.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가 경기 부양에 나섰을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내렸습니다. 이는 은행 예금 금리가 1% 안팎으로 떨어지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땐 그냥 써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하셨지요. 하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습니다. 2023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는 3.5%를 넘나들었고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도 4%대를 회복하면서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다시 예금해도 되겠네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명목 금리만 보면 높은 것 같지만 실제 체감 금리를 결정짓는 건 물가, 즉 실질 금리입니다. 2022-2023년 동안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5%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생활물가는 그보다 더 체감이 심했습니다. 즉, 예금 금리가 아무리 4%라고 해도 물가가 5% 오르면 사실상 돈의 가치는 줄어든 셈입니다. 이와 동시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팬데믹 이후 큰 폭으로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거쳤고 2023년 말 기준으로는 약 4,405.5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반등 조짐이 보이지만 지방 소도시나 외곽 지역은 여전히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나 대출 규제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인이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흐름은 고령자들의 자산 구성입니다. 한국의 60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약 70%는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나마 금융자산이 있는 분들도 그 상당수를 예금과 보험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정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원금 손실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행 이자만으로는 생활비나 의료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자녀의 경제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겐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금 깨고 투자해볼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 전략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유튜브나 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고령자분들이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 대상 투자 사기 피해도 202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확정 수익, 절대 손해 없는 투자, 55 전문가 강의 등의 말에 혹해 적잖은 돈을 잃은 사례들이 심심찮게 보도됩니다. 이처럼 현재의 경제 상황은 단순히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 예금이 낮다거나 물가 때문에 예금은 의미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는 복합적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해석도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예금을 해지하고 투자하는 것이 어떤 점에서 이익이 될 수 있고 어떤 점에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을 깨고 투자를 한다는 결정은 단순히 돈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선택 뒤에는 수익률, 위험, 심리, 인생의 단계, 이 모든 요소들이 엮여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 결정이 미치는 영향은 젊은 세대보다 훨씬 크고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 구조를 하나씩 찬찬히 들여다보며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핵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예금은 안정성의 대표 주자입니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노후자금 관리에 있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익률의 한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금 금리가 3, 4%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그 이상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안전하게 잠들어 있는 대신 그 가치는 서서히 깎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반대로 주식이나 펀드 ETF 혹은 부동산 투자는 수익성과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 자산이나 기업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식품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인프라 ETF 같은 상품들은 물가 상승기에도 견고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변동성, 다시 말해 손실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고령자는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가? 주식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유동적입니다. 매일의 뉴스, 국제 정세 기업 실적 환율, 심지어 정치 이벤트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도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변동을 기회로 여기며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분들에겐 회복할 시간이라는 여유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시장이 하락해 30% 손실이 나면 7천만 원이 됩니다. 이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면 단순히 30%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무려 42.8%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락 후의 복구는 훨씬 더 어렵고 오래 걸리며 고정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겐 감당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투자에는 심리적 압박이 따릅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고 지수를 들여다보고 누가 무슨 종목을 샀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불안 후의 조급함 같은 감정은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남들은 다 샀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일 것 같다는 감정은 손실 회피 심리화, 군중 심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런 심리적 함정은 투자 초보자일수록 더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전문가의 추천이라거나 유튜브에서 봤다는 이유로 확신을 갖고 특정 종목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문가는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으며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먼저 묻습니다. 그렇다면 예금을 깨고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결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범위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경우 전체 자산의 10-30% 내외만 투자 자산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도 단일 종목보다는 분산된 ETF나 펀드를 통해 위험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긴급 자금과 생활비는 반드시 예금 등 안전자산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3-5년치 생활비는 예금이나 적금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일부만 투자에 활용하는 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 자산의 이중 구조입니다. 하나는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용, 하나는 수익 추구용. 이 균형이 무너지면 한 번의 실수로 노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인지 의료비 대비용인지 노후 여가 자금 마련인지에 따라 투자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목표 없는 투자는 불안만 키우고 잦은 매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각 시, 군, 구청에서는 무료 재무상담 고령자 대상 금융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대로 알고 내게 맞게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금은 돈을 지키는 방법, 투자는 돈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이분법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삶의 목표에 따라 균형을 잡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로 옮겨보겠습니다. 실제로 예금을 해지해 투자에 나선 어르신들, 그리고 끝까지 예금을 유지한 분들의 사례를 통해 결정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정 여사는 올해 72세입니다. 20년 전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두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일하며 모은 퇴직금과 약간의 상속금, 그리고 수십 년간 꾸준히 부은 적금 덕분에 2억 5천만 원 가량의 예금이 있었습니다. 정 여사는 이 돈이 평생 마지막 자산이라 생각했고 정기예금에 묶어두고 매달 나오는 이자를 생활비 보조로 삼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2021년쯤부터 달라진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자가 눈에 띄게 줄었고 반면 병원비, 공과금, 생활비는 해마다 느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 짓던 날 우연히 TV에서 고령자도 쉽게 할 수 있는 ETF 투자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자녀들의 권유로 3천만 원 정도를 떼어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고 ETF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수가 오를 때마다 재미도 있었고 조금씩 수익이 붙는 걸 보며 나도 이젠 투자하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 시장이 크게 흔들리며 투자금이 일시적으로 20% 이상 빠지자 밤잠을 설치는 일이 늘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잃으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결국 정 여사는 이듬해 초 손실이 회복되기 전에 전액을 매도하고 다시 예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을 잃은 건 아니었지만 그 불안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숫자보단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더라고. 반면 경기도 용인에 사는 최 선생님 69세 은퇴 교사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고정적인 공무원 연금이 있어 기본 생활비는 큰 문제가 없었고 예금으로 묶어둔 자산 일부를 2021년에 주식형 펀드와 인컴 ETF에 나눠 투자했습니다. 가치 투자를 신념으로 삼았고 하루하루 지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물론 이분 역시 시장이 출렁일 때 걱정은 있었지만 내가 쓰지 않을 돈이니 5년을 보고 기다리자는 원칙을 지켰고 2024년 기준으로 투자금의 평균 수익률은 약 7%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수익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언제 쓰고 싶을지에 대한 마음의 여유였어요. 돈이 아니라 시간과 감정의 투자였던 셈이죠.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정 여사는 삶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안정성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후회가 아닌 마음의 평온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최 선생님은 생활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던 상황에서 수익성과 장기적 여유를 추구했고 사전에 리스크를 계산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둘 다 옳은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선택은 각자의 삶의 조건, 성향, 자산 구조, 그리고 돈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졌을 뿐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그 돈이 없어지면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잠자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움직여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감정에 휩쓸린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고령자 금융 환경이 아직 충분히 친절하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상품은 여전히 복잡한 용어가 많고 고위험 상품이 저위험인 것처럼 안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금융당국과 지자체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담 프로그램, 피해 예방 교육 투자 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은 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가족, 특히 자녀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이해가 중요합니다. 왜 이 돈을 움직이려는지, 혹시 다른 걱정은 없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조급한 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누가 맞고 틀렸는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내게 맞는 결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천천히 던져보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밖으로 늦여름 햇살이 천천히 기울어 갑니다. 한때 바쁘게 움직이던 손과 발, 그리고 수많은 선택들을 해온 시간 속에서 이제는 조금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걸음을 옮기는 나이. 그런 우리가 돈이라는 주제를 마주할 때 단순히 숫자나 수익률 이상의 감정이 뒤따릅니다. 그건 바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예금을 깨고 투자해도 될지, 아니면 그대로 지키는 것이 나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이 결정이 내게 어떤 삶을 만들어줄 것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누군가에겐 마음의 평온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장보다 매달 같은 날짜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반면 다른 누군가에겐 잠자고 있는 돈이 조급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방법은 없을까라는 물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그 중심엔 내 삶의 리듬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따라가다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손실입니다. 반대로 두려움의 모든 것을 멈춰버려 기회 자체를 놓친다면 그 또한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이 돈을 언제 무엇을 위해 쓰고 싶은가? 혹시 불안이나 욕심 때문에 지금 움직이려는 건 아닌가? 이 결정은 내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가? 결정은 언제나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옳은지는 나중에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내게 꼭 맞는 선택을 위해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아주 값진 일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바람이 있다면 그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조급함보다 균형과 이해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결정이 어렵다면 주저 말고 가족 전문가 혹은 지역사회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의 불확실함도 결국 지나가고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차분하고 지혜롭게 오늘을 살아냈는가 하는 흔적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히 그리고 평안히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